자, 우선 문제 27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 자, 이건 토지 이용 계획이 상위 개념이고요. 밑에가 지역 지구제는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고요. 토지 이용 계획은 법적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고, 이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V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부가 포인트죠. 맞는 지문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설명했고, 네 번째,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용도에 따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또는 하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가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4번은 용도 지역 지구제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점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했고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 5번 용도 지역 4가지가 있죠. 우리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용도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하니까 여러분 중복됐잖아요. 도시지역과 중복되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중복되니까 틀렸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밑줄, 여기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얘기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해야 맞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은 5번 정답. 자, 28번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느냐 간접 개입이냐 다양한 형태의 우리 개입 수단이 있습니다.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건 수용 방식의 단점.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의 단점. 환지 방식은요, 초기에 토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공영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공영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고,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주민의 보상액이 적어서 생기는 갈등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번은 단점. 5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도시계획사업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9번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틀린 것. 자,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주택법이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면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택법이 아니라 소득세법이에요. 소득세법. 자, 소득세법에 따라 이 지정지역, 투기지역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합니다. 자, 5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30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자, 시행 중입니다. 이 포인트는 자,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래가 신고제 이 두 가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어디서 주택법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 중에 있습니다. 답은 5번인데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죠. 자, 1989년에 1989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고 또 하나가 토지 초과 이득세법. 요 두 가지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뭐를 했어요? 위헌 판결을 받았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도, 초과이득세법 97년도 전부 위헌 판결을 받아서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위헌 판결을 받아서 폐지됐습니다. 5번 정답. 자, 31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의 특성 중 또 뭐와 관련이 있죠? 부증성에서 토지가 유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 자, 우리는 토지의 사회성,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가 토지 공개념이죠. 즉, 우리는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상대적 권리. 자, 2번 질문 갑니다. 토지 정책의 직접 개입 수단이 하나인 토지은행제도, 비축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에 개인의 무계획적 개발 방지, 이건 장점. 두 번째, 토지 매입비 부담 감소가 아니죠. 토지 매입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효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2번 정답. 3번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을 때 그 현저한 이익, 개발 이익을 국가는 과세적 수단, 비과세적 수단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어떻게 돼?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용도적 개념이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밑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포인트죠.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 개념입니다. 32번 틀린 건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용하죠.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자, 2번 토지은행 제도는 간접 개입 수단이 아니라 직접 개입 수단.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뒤에는 장점이 나와 있네요. 자, 3번 개발권 양도 제도인데, 요 개발권 양도 제도
TDR이죠. 자, 토지 이용 규제의 수단인데 TDR은 여러분 시험 문제 이 지문도 한 3번 출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요것도 한번 3번 출제했고, 개념 요즘 자주 나오죠. 작년에도 우리 개념 이해했는지 보는 거죠. 자, 보전지역 또는 규제지역, 부동산 개발에서 따집니다. 자, 개념만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개발지역인데 보전지역, 이 지역은 토지를 뭐 해줘야 돼?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 그렇기 때문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안 하고 보존을 해야 되니까 개발 제한,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또 개발로 인해서 우발적인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 지역의 토지 소유자 간에 뭐가 발생한다?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뭐가 된다? TDR.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심화시킨다. 완화. 그게 3번 설명. 자, 3번 설명인데 또 거기에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우선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를? 소유권과 개발권을 뭐 하죠?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하는데 개발권은 필요 없죠. 여러분 여기 소유자는 개발권 못 하는데 개발권 필요 없죠. 개발권 가져봐야 필요 없으니까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이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전을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TDR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개념을 한번 우리가 보는데, 자 105페이지 25번 문제 1번 한번 봅니다. 105페이지 25번에 1번 보면은 개발권 양도 제도를 통해서 자원 보전이라는 사회 목적 실현의 비용은 전부 보전지역 소유자가 부담한다. 보전지역 밑줄. 여러분 이 보전지역의 토지 자원 보전을 하기 위한 그 실현 비용은 이 보전지역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매입을 하죠. 여기가 매입을 해서 요 손실을 보전해 주잖아요. 누가 부담하는 거야?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 부담한다? 개발 지역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자, 다시 109페이지 위에 4번 지문 용도 지역, 이것도 한 3번 나왔죠.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2년 전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출제했었죠. 중층주택에 있어서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이거 구분하는 걸 출제를 2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 부가 포인트입니다. 자, 항상 포인트를 잘 봐두시면서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부담금 보조금은 간접 개입입니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에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성장 등을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맞는 지문.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건 긍정적 효과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의 긍정적 효과.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에 예를 들면 뭐 산업단지죠. 이러한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비축 목적이 나와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면. 자, 36번.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정책 수단 중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나 토지 수용 요 두 가지는 직접 개입. 그 뒤에 금융상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이 두 가지는 뭐죠? 간접 개입.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자, 거기 보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 불로소득적 증가분이 뭐예요? 개발 이익이죠. 이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 2번을 뭐라고 해요? 개발 어떻게 돼요? 이익 환수 제도를 얘기하죠.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개발권 양도제 TDR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점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 자, 2번은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개념. 3번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매입니다. 1번, 3번 개념이죠. 정답이 되어 있고, 4번 미개발된 토지를 토지 이용 계획 따라 토지를 구획 정리하고 또 도로, 상하수도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 가치가 높은 토지 택지로 전환시키는 제도. 요거 환지 방식이죠.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방식의 개발입니다. 5번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이 개발과 보존에 경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개발을 할 것인가 보존을 할 것인가 이제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을 우리는 5번이 바로 뭐죠? 토지 적성평가 제도. 토지 적성평가 제도. 5번 틀린 지문.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인데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뭐한다? 직접 개입을 해요.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으로 통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크게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고 가격제,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 요즘 뉴스에서 장식하는 게 요거죠. 최저 가격제.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저 임금 제도가 최저 가격제예요. 우리 부동산은 요게 중요하죠. 최고 가격제에서 임대료 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 둘 다 중요한데 올해 시험. 자, 여러분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시장 개입의 방법 출제한다고 했죠? 또 출제하는 게 또 뭐다? 임대주택 정책이 또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 정답은 또 여기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돼 있어서 뭐 전월세 규제하자, 상가 건물 임대료 규제하자 얘기하는데 하여튼 또 여기서 정답 물어요. 네? 완전히 잘 공부하고 원래 한 문제 또 맞추자. 이게. 출제유는 여기입니다.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인데 목적이 있죠. 어떤 목적? 자, 여러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특수한 목적.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는 것.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에는 어떻게 돼요? 단기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 고정이 됐고 장기는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해요. 자, 장기는 이렇게 가요. 자, 그런데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에는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이동하기가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동하기가 쉬면 탄력적. 그럼 비탄력적, 기울기가 급하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균형 임대료. 근데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끝난 임차인이 또 들어오죠. 또 신규 임차인도 단기보다 장기로 가서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이렇게 완만한 뭘로 간다? 완만한 탄력적. 이게 균형 임대료지. 자, 근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 임대료,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뭐 한다? 규제를 한 거예요. 네? 규제를 하면요,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입니다. 이 빨간 선 이상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요.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최고 가격이에요. 근데 시험에는요, 또 균형보다 밑에 있다고 최저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최저로 오해 많이 하고 또 뭘로? 하한으로 오해 많이 합니다. 임대료에 대한 뭐다? 상한선이에요. 임대료에 대한 무슨 거?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한다. 상한 가격. 최고 가격, 상한 가격입니다. 빨간 선이. 그러면은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는데 이 규제 임대료 하에서의 수요량은 요 빨간 선과 만나는 점인데 수요량이 뭐보다 많죠? 공급량보다 많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뭐죠? 초과 수요. 작년에는요, 요거 초과 공급으로 출제 정답입니다. 작년에 정답 지문 여기서 물었잖아요. 초과 수요인데 뭘로 출제한 거야? 공급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시험에. 공급이 아니다. 작년에 답이 너무 쉬웠어. 자, 그런데 단기가 그래요. 단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에는요, 균형 임대료와 요걸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되죠? 임대업자의 총 수입인데 규제를 하면은 규제 임대료와 요 거래량 곱한 이 빨간 면적이 총 수입에 임대업자에 뭐가 줄어들었어요? 총 수입이 규제를 하면 줄어들었어요. 총 수입이 줄어들면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줄어들면 정부의 임대소득에 부과하는 임대소득세 수입도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지. 임대업자도 받아야 되는데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노란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요 노란 부분. 자, 이 노란 부분은 뭐예요?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은 원래 임대인의 소득이잖아요. 원래 이 노란 부분은 임대인의 소득인데, 그래서 이 전체가 원래 임대인 소득인데, 임대인의 이 소득에 이 노란 이 일부분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노란 일부분이 누구에게서?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재분배되더라도 공급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 임대료의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해.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항상 요것만 보잖아요. 요 단기만 보고 규제하자 하는데 장기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장기로 가면은 부작용이 심각하다. 부작용이 장기로 가면. 그럼 어떻게 심각하냐? 우선은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인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를 단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요.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자금 투자 기피하고 기존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해서 개조를 해요. 자가주택, 임대주택이 아닌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리면은 임대주택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요 균형 상태에서 이만큼 임대주택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뭐한다? 감소해요. 그럼 공급은 이렇게 적은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 많다 보니까 이 크기죠. 단기는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장기는 초과 수요가 훨씬 더 커요. 초과 수요만큼 우리는 임대주택은 부족해요. 자, 여러분, 임대주택 부족량은 초과 수요입니다. 그러면 단기보다 장기로 할수록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점점 뭐가 돼? 심화가 돼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요. 임대주택난이 심화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요. 오히려 규제를 장기로 가면 그래서 임차인이 더 고통을 당해요. 예? 단기, 우리 표를 보고 단기 이렇게 하지만 장기로 가면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살아요? 템즈강 배에서 살잖아요. 영국 임대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템즈강 배 있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임대료 못 내는 사람들은. 우리는 한강에서 안 살까요? 살겠지. 한강에서 배 띄워놓고. 그 옆에 텐트 치워놓고 살겠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영국, 프랑스는 비싸니까 강 옆에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부족량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부는 결사코 반대해요. 정치권이 전월세 하자고 해도. 왜? 부작용이 심각하거든, 장기로 가면. 나중에 폐지도 못해. 왜? 폐지하면 임대료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 정책이.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 비용 지출 안 해요. 왜 내 돈 내냐, 손해보는데. 그래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은 빠르게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되고,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 뭐를 가져오죠? 암시장을 형성해요. 암시장.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시장의 균형, 요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를 내기 때문에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요. 임차인끼리. 그리고 임대료가 두 개죠. 암시장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또 뭐한다? 형성이 된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또 이러한 초과 수요는 이 가격 기능이 왜곡되잖아요. 가격 기능의 왜곡으로 인해서 이러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초과 수요는 우리는 시장 가격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못 이루어져.
자원 배분에 뭐가 나타난다?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당연히. 가격 기능을 왜곡시키면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킵니다. 장기로 가면은 하여튼 부작용이 많다는 거. 자,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 가격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규제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 시장 가격보다 이 규제 가격이 높게 되면 이미 뭐죠? 이미 균형에 도달돼서,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라든지 또는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번도 한 4번 나왔죠, 질문. 맞는 질문이고, 2번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요거죠.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 여기 시험에는 뭐 초과 공급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되면 주택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어떻게 돼요? 저하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에 회사를 발령 받으면 다른 지역 2, 3, 5 가요.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못 가고,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성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은 저하돼요. 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은 기존 임차인,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신규 임차인 간에 장기적으로 소득 불균형을 뭐한다? 심화시켜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이 설정하면 주택 공급업자, 임대인의 총수입은 감소합니다.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면 감소합니다. 5번 정답이죠.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것은 임대주택 입주자, 임차인의 이동성, 주거 이동이 저하되죠. 맞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임대소득세도 뭐다? 감소하고. 왜? 임대인의 총수입이 줄어드니까. 임대주택 수요는 규제를 함으로써 증가합니다. 4개 다 맞죠? 5번 정답입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함수는 QD가 얼마죠? 1400-2P로 주어졌고, 자, 공급 함수는 또 얼마로 주어졌냐 하면은 400 플러스 2P로 주어졌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 항상 우리는 뭐다? 균형이야, 균형. 그래서 여러분, 균형이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뭐가 생각나야 돼?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 균형이 나오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이렇게. 그럼 수요량은 얼마? 수요량은 1400-2P. 공급량은 400 플러스 2P가 서로 같다. 200 플러스 4P? 200 플러스 4P. 200 플러스 4P. 그러면 얼마죠? 여기 넘어가면 6P. 또 1400에서 200을 빼면 1200.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은 200이 균형 가격. 그럼 균형 가격은 200인데 문제는 거기서 규제를 했어요. 얼마?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규제했습니다. 그럼 이 규제 하에서, 그럼 이 150만 원으로 규제를 했을 때 이 규제, 요 임대료 150만 원, 이 규제 하에서 우선은 이거 얼마? 공급량은 P에 150 들어갑니다. 이 임대료 하에서니까 150에 4 곱하면 600에 200 대주면 800입니다. 공급량 800. 그리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수요량 150에 2 곱하면 300. 1400에서 300 빼니까 1100. 수요량은 얼마? 1100. 그러면은 이 크기만큼 뭐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인데 초과 수요는 1100 수요량에서 공급량 800을 빼면 얼마 나오죠? 300이 나오죠. 초과 수요 300.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로 갑니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사회 정책적 목적에서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를 통제하죠. 장기적으로 초과 공급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2번 틀렸고, 장기적으로 임대료라는 이중가격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 감소시키고 임대인이 손해를 보니까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어느 특정, 여기 빨간색 어느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1번은 개념. 1번은 개념이고요. 2번, 정부에서 규제하는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이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데 초과 공급 발생하니까 틀린 지문. 2번 정답.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의 질적 수준이 저하를 가져오죠. 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또 기존 임차인들에 있어서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을 저하시킵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암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43번. 다음 중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최고 가격은 요거죠. 최고 가격, 상한 가격, 규제 가격이에요. 예? 그럼 이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면 실효성이 있어요. 낮게 책정되면 실효성이 있고 높게 책정이 되면 실효성이 없다. 이미 균형에 도달됐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높게 책정되면은 실효성이 없고 낮게 책정되면 실효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1번 틀렸고 2번 최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면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니까 틀렸죠. 거래가는 어디서? 여러분 이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게 이루어지면 이 빨간 선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2번 틀렸고 3번 최고 가격제는 어떻게 돼요? 재화의 품질을 높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품질을 질적으로 저하시킵니다.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월급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가격제, 최고가 아니라 최저가격제. 최고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초과 수요 문제로 자원 배분의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를 한다면 임대주택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하고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다? 장기적으로 뭐한다?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맞는 지문이죠. 저가주택이란 임대료 보조인데 자, 한번 볼까요? 저가주택이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전에 비해서 수요는 뭐한다? 증가해요. 예?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함으로써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수준에서
수요가 발생하면서 임대료는 뭐다? 상승해져.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초과 이윤을 얻고 있어요. 초과 이윤을 얻으니까 공급해야죠. 언제까지? 임대료를 초과이윤 제로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증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다? 여기서 이만큼 뭐다? 증가할 것이다. 증가가 포인트예요. 2번 정답.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증가.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거비용. 여러분 주거비용은 주택 임대료인데 이거 보세요. 주거비용은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는 주거비용 주택 임대료 이렇게 시장에 규제 전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죠? 더 높다. 그게 규제 전보다 높을 수가 있다. 맞는지는. 임대료 상한선을 시장 임대료 이하로 규제한다는 것은 이 상한선, 빨간선, 이 상한선 이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법으로 뭐다?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료 보조제도는 사적 시장에 속한 저가주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이 현금 보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현금 보조를 해주면요, 우리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우리는 현금 보조해주면은 현금 보조해준 금액만큼 보조해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뭐가 높아진다? 실질 소득이 높아져요. 자,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은요,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 보조금 지급하기 전보다 임대주택 소비도 증가하지만은 실질 소득이 높아져. 현금 더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걸 받아서 빵도 먹을 수 있고 라면도 먹을 수 있고 쌀도 살 수 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 소득이 높아지면은 임대주택 이외에 다른 상품의 소비도 뭐 한다? 증가를 하죠. 증가. 현금 보조를 우리는 소득 보조라고, 소득 보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 집세 보조, 가격 보조죠. 요거는 뭐죠? 집세를 임대주택 살 때만 보조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집세 보조해준 금액, 집세 보조해준 금액만큼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는 변화가 없는데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싸요.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하면요, 보조금 지급하기 전보다 하여튼 임대주택 소비는 뭐예요? 증가를 하는데, 이렇게 수요자에게 보조해주는 방식이죠. 5번 맞는 질문. 자, (46번) 임대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임대료 규제는 누구? 임대인인 공급자를 규제하는 주택 정책의 한 형태. 공급자는 임대인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보조는 단기적으로 고가 주택 임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임대를 보조해줘서 이렇게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하향 여가가 돼야지. 누구에게? 우리는 고가 주택 시장에서 하향 여가돼서 저가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돼. 하향 여가가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틀린 질문.
임대료 규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은 암시장에서 이렇게 균형 임대료보다 오히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다. 맞고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에 혜택을 받는 임차인은 누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보조제도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저가 임대주택 공급량이 장기는 뭐다? 증가. 맞는 지문입니다. 자, 49번 문제로 갑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주택 재화에만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정보다 늘어난다. 여러분, 현금 보조일 경우에는 다른 재화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합니다. 맞고요. 임대료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건에 일정할 경우에 저가주택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가주택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원래의 수준으로 복귀하죠. 그럼 원래의 수준에서 저가주택 공급량은 뭐다?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밑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어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2번 정답. 자, 4번 질문 볼까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도 가져오지 않고 기존 세입자의 이동도 저하시키지 않는다.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해서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무슨 거죠? 가격 규제,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입니다. 자, 3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문은 이제 또 계속 나오니까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잠시 우리가 쉬고 여러분 교재 5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